청취자님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 분기, 막 매년 자기들이 세운 사상 최대의 흑자 기록을 막 갈아치우는 기업이 있어요.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앱 쓰는 사람이 무려 2천만 명에 달하고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으면서 압도적인 지표를 뽐내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 청취자님들도 당연히 이 회사 주가는 막 하늘을 뚫고 우상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도무지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투명한 천장에 갇혀서 막 숨도 못 쉬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으로 파헤쳐볼 이 되게 역설적인 기업,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사실 이 기이한 주가 흐름이나 현재 상황을 그 귀여운 라이언 체크카드나 무슨 감성적인 브랜드 스토리 이런 걸로 풀려고 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감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오늘 분석한 철저하게 냉혹한 수치, 그 재무제표에 딱 찍힌 팩트, 그리고 자본시장이 굴러가는 진짜 논리만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성은 완전 빼고 차갑고 건조한 숫자로만 한번 가보죠. 청취자님들이나 저나 일상적으로 정말 자주 쓰는 앱이긴 한데 사실 KB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같은 좀 전통적인 시중은행의 어마어마한 덩치랑 비교하면 아직 여전히 한참 작은 은행 아닌가요? 자산 규모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금융 비즈니스에서 고객과의 최우선 접점, 즉 트래픽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2천만 명이요? 네, 대한민국 전체 금융 앱을 통틀어서 확고한 1위죠. 이게 왜 무서운 수치냐면 경쟁하는 인터넷 은행들이랑 비교했을 때 카카오뱅크만이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그 완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딴 데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나요? 네, 예를 들어 토스뱅크가 막 2030 세대를 겨냥해서 화려한 디자인이나 UX로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고 또 K뱅크는 업비트라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좀 크게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예금 규모가 막 출렁출렁할 때 카카오뱅크는 자체적인 생태계만으로 거대한 트래픽을 수익으로 딱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은행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건 단순히 앱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넘어서 약간 돈을 버는 체질이나 마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체질 차이가 실제로 막 숫자로도 증명이 되나요?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영업이익 경비율, 줄여서 CIR이라고 부르는 수치거든요. 영업이익 경비율이요? 네, 전통 시중은행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국 막 노른자 땅마다 방대한 오프라인 점포망을 쫙 깔아두고 또 수많은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번 돈의 40%에서 많게는 한 50%대를 경비로 지출해요. 번 돈의 절반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100% 비대면인 카카오뱅크의 CIR은 30%대 초중반에 불과합니다. 은행업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죠. 여기에 청취자님도 아마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 모임 통장이나 파킹 통장 같은 히트 상품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저도 모임 통장 쓰거든요. 네,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소위 저원가성 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오는 조달 비용 자체가 다른 은행들이랑 아예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듣고 보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엄청난 영무원이랑 거대한 철로 인프라를 막 유지하면서 연료를 펑펑 쏟아붓는 되게 무거운 디젤 기관차라면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유지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태양광 초경량 고속열차라는 거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트래픽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고 속도를 막 내면 낼수록 마찰력 없이 그 마진이 고스란히 다 남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달 비용이라는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막대한 트래픽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가볍고 빠른 고속열차에 도대체 누가 탑승해서 그 비싼 티켓값을 내고 있는 건가요? 수익 모델 말씀이시죠? 네네. 왜냐하면 전통은행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손은 뭐 보통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막 거대한 대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카카오뱅크가 대기업한테 막 수천억씩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카카오뱅크의 전체 수익 구조를 쫙 뜯어보면 예대 마진,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통적인 뱅킹 부문이 한 70에서 75% 정도 되고요. 플랫폼과 수수료 부문이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은행은 철저하게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리테일 전문 은행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이랑 다르게 대기업 여신 고객이 장부에 아예 그냥 존재하지조차 않습니다. 대기업 대출 고객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기업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개인들 대출 이자만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진짜 B2B 고객의 정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의 B2B 고객은 돈을 빌려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가 딱 쥐고 있는 2,400만 명의 개인 고객 트래픽, 특히 2030 세대를 노리고 수수료를 내면서 기꺼이 앱에 입점하는 그 금융기업들이 진짜 고객이에요. 입점하는 금융기업들이요? 네,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라던가 신한카드 같은 신용카드사, 그리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 이런 곳들이죠.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진짜 고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막 모아둔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다른 기업들한테 파는 거군요. 약간 일종의 디지털 건물주 같은 거네요. 네, 딱 그거죠. 젊은 고객들을 만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다른 금융사들한테 카카오뱅크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 자리세를 받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건물주의 영역을 더 넓게 확장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약간 우회하기 위해서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그 SME 대출로 타겟을 확 넓혔고요.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 파트너인 그랩이나 태국의 SCBX 같은 글로벌 금융 지주사들한테 독자적인 금융 IT 솔루션을 수출하면서 아예 B2B 고객군을 해외로까지 쫙 뻗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한테 자리세를 받는 디지털 건물주라. 그게 사실이라면 장부에 찍히는 성적표 퀄리티가 기존 은행이랑 완전히 좀 달라야 맞는 거잖아요. 실제로 2025년도 재무제표에는 이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찍혀 있나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아주 화려한 결과로 찍혀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영업수익, 그러니까 매출은 3조 8,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4.8%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얼만데요? 6,49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1%에 달해요. 당기순이익은 4,803억 원이었고요. 와, 잠깐만요. 1조 원, 2조 원도 아니고 매출이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덩치인데 영업이익률이 21%요? 이 정도 마진율이면 사실 운행업이라기보다는 무슨 네이버나 구글 같은 IT 테크 기업 성적표 아닌가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 파워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비이자 수익입니다. 은행 본연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무슨 대출 비교해주고 광고하고 제휴 수수료 이런 걸로 벌어들인 비이자 수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수수료로만 1조를 넘게 벌었다고요? 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까지 훅 올라온 겁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이자 수익 성장이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이 건물주로서 받는 자리세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거죠. 실적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쭉 보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숫자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숫자죠? 부채 비율을 보니까 막 수백 %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제조업 상식으로는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아무리 막 흑자를 내고 있어도 당장 내일 흑자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실 때 제조업이랑 금융업의 결정적인 차이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제조업에서 부채는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할 막 목을 조르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빚잔치 하는 거죠. 하지만 은행에게 가장 큰 부채 항목은 바로 고객이 맡긴 예금, 즉 예수부채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에 현금 100만 원을 딱 넣으시면 카카오뱅크 재무제표에는 100만 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금이 은행 장부에서는 부채로 잡히는군요. 맞습니다. 즉 고객이 이 은행을 믿고 돈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부채 비율이 막 수백, 수천 %로 치솟는 구조죠. 오히려 자금력이 탄탄해진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그 재고가 썩어가는 재고자산, 이 항목 자체가 아예 장부에 없는 것도 금융업의 특수성이고요. 그럼 부채 비율 말고 뭘 봐야 하나요?
대신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 그 BIS 같은 건전성 지표를 봐야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 부분에서 아주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 게 회사가 막 빚더미에 앉은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약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왔다는 뜻이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현금 흐름표를 다시 딱 보니까 상황이 훨씬 막 드라마틱하네요.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무려 6조 57억 원이나 플러스, 그러니까 현금이 유입이 됐어요. 작년보다 7배나 팍 폭증을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수 부채 증가랑 완벽하게 탁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세게 걸어버리면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밖으로 빌려주는 대출 영업은 꽉 막혀버렸어요. 네, 대출 받기 진짜 힘들었죠. 그런데 반대로 모임 통장이나 파킹 통장으로 들어오는 예금은 이자를 조금만 줘도 물밀듯이 막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대출로 나가는 돈은 없는데 예금만 블랙홀처럼 쫙 흡수하니까 영업현금 흐름 장부에 무려 6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찍혀버린 거죠. 잠깐만요. 영업으로 6조 원의 현금을 끌어모은 건 되게 좋은데 은행이 그 막대한 돈을 그냥 금고에 막 가만히 모셔둘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쭉 보니까 마이너스 5조 5,732억 원이더라고요. 네, 투자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으로 번 돈을 거의 다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뜻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2026년 4월인 지금 기준금리가 2.5% 수준으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되게 완화적인 사이클이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이 막대한 자금을 국공채 같은 채권에 묶어두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인가요?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채권 투자의 메커니즘을 딱 이해하시면 카카오뱅크의 기가 막힌 방어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거시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핵심 이익인 순이자 마진, 즉 님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은행 입장에선 확실한 악재죠. 네,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투자 활동으로 빠져나간 5조 5천억 원의 행방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카카오뱅크는 이 막대한 현금을 아주 안전한 국공채나 금융채 같은 유가증권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팩트는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예전에 이미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됐던 옛날 채권들의 인기가 엄청 높아지니까 그 채권 가격 자체가 막 오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존에 대규모로 사두었던 채권의 가격이 막 폭등을 한 겁니다. 즉, 본업인 대출 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그 충격을 미리 사둔 막대한 채권의 평가이익으로 아주 완벽하게 상쇄하고 방어해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대출이 막혀서 갈 곳 잃은 돈으로 일단 채권을 샀는데 마침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그 채권 값이 확 뛰어 올라가지고 이자 손실을 완전히 메워버렸다.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 전략이 진짜 탁월한 건지 대단하네요. 내 방어력이 엄청난 거죠. 이쯤 되면 시장에서도 카카오뱅크를 무슨 평범한 시중은행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피어그룹, 즉 동종업계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시장의 시선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전통은행들은 1년에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규제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만년 저평가를 받거든요. 콜이나 디스카운트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3배에서 0.5배 수준이고 PER은 5배에 불과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값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현재 PBR 1.69배, PER 19.6배를 턱하니 적용받고 있어요. 와, 전통은행들이 장부가치의 반토막에 막 헐값에 거래될 때 장부가치보다 1.69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고요? 이건 사실상 시장이 얘네를 은행이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테크 독점 플랫폼으로 완전히 대우해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자본을 무겁게 들이지 않고 트래픽만으로 수수료를 쫙쫙 뽑아내는 모델을 시장이 막대한 무형자산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확 얹어준 거죠. 근데 청취자님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만약 시장이 알고 보니까 얘네도 그냥 규제받는 뻔한 은행이네 하고 평가 기준을 시중은행처럼 막 PBR 0.5배로 확 낮춰버리는 순간 주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반의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높은 프리미엄을 계속 정당화하려면
끊임없이 뭔가 혁신을 증명해야 할 텐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나요? 그걸 사측도 아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2020년 3월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딱 보면요. 카카오뱅크 산하의 공식적인 연결 대상 자회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0개예요. 네, 연계요 하나도 없다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금융지주사들 보면 밑에 무슨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등 엄청나게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거운 전통은행과 가벼운 플랫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무거운 자회사를 두는 대신에 단일앱 하나에 그냥 파트너사들을 입점시키는 거죠. 대신 미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날카롭게 핀셋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핀셋 투자요? 예를 들면요.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가진 한국평가정보라던가 세금 신고 알고리즘 앱인 널리소프트 같은 곳에 지분을 막 투자하면서 대한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완전 싹쓸이하고 있죠. 아, 무겁게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사지 않고 진짜 필요한 핵심 데이터랑 기술만 딱 지분 투자로 쏙쏙 빼온다는 거군요. 그럼 기술 개발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전히 AI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 AI는 그냥 단순하게 잔액을 알려주는 체포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복잡한 금융 업무를 알아서 딱 판단하고 실행까지 해주는 그 에이전틱 AI 생태계로 진입을 하고 있죠. 알아서 업무를 다 처리해 준다고요? 네, 카카오 공동체가 글로벌 X402 재단 멤버로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능동형 금융비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의 한계를 한 번 더 뚫기 위해서 드디어 무자회사 원칙을 살짝 깨고 연내에 캐피털사 같은 비은행 금융사를 아예 직접 인수합병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을 쭉 들으신 청취자님들은 아마 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지표 완벽하고 마진율 압도적이고 현금으로 뭐 훌륭하고 심지어 AI 기술력까지 다 갖췄어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모든 스펙이 완벽한데 도대체 왜 주가는 3만 원대의 그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건가요? 그 보이지 않는 천장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거대한 뇌관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호실적을 짓누르는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지배구조 및 대주주 사법 리스크입니다. 아, 사법 리스크요? 현재 카카오 창업자와 경영진들이 그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 진짜 많이 본 사건이긴 한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카카오 본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쪽 문제 아닌가요? 카카오뱅크랑은 아예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데 이게 왜 뱅크 주가까지 불똥이 크게 튀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쇄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분 10%를 초과해서 보유한 대주주가 특정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딱 확정받게 되면요. 대주주 자격을 강제로 상실하게 됩니다. 혹, 그러면 현재 1대 주주인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뺏긴다는 건가요? 지금 카카오 지분이 얼마나 되길래요? 현재 카카오의 지분율은 27.17%입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안 좋아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면 10%를 초과하는 지분, 즉 전체 발행 주식의 17.17%를 시장에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와, 17%를요? 네,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초대형 오버행, 즉 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불확실성입니다. 와, 카카오뱅크 덩치를 생각하면 17%가 넘는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시장에 쏟아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가가 문자 그대로 박살이 날 텐데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막 잘 벌고 AI를 잘해도 언제 내 머리 위로 수조 원 단위의 주식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면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맘 편히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게다가 카카오가 쫓겨나면 주인도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분 23.25%를 보유한 2대 주주, 바로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1대 주주에 오르게 돼요.
아, 한 투로 주인이 바뀌네요. 네, 시장은 카카오뱅크가 이 카카오라는 거대한 테크 생태계랑 딱 단절되고 전통 금융사의 산하로 들어가서 혁신적인 정체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오버행 폭탄과 정체성 상실의 리스크가 바로 주가를 억누르는 투명한 천장인 거죠. 아, 실적이라는 막 강력한 스포츠카 엔진 위에 이 오버행이라는 수십 톤짜리 바위가 딱 얹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형국이네요. 그렇다면 회사 이사회나 경영진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주주들이 겁먹고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막 엄청난 방어막을 쳐야 할 텐데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꺼내던 아주 강력한 방패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주당 460원이라는 인터넷 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현금 배당을 딱 실시했어요. 460원이요? 네, 번 돈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총 주주 환원율이 45.6%로 확 급등을 했죠. 게다가 앞으로 주주 환원율 50% 시대를 열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하겠다고 시장에 공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본돈의 절반을 주주한테 그냥 꽂아주겠다. 사실 주가 방어에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긴 하네요. 이 극단적인 호재랑 끔찍한 악재 사이에서 현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머릿속이 꽤나 복잡할 것 같은데요. 2026년 4월 현재 수급을 딱 열어보면 참여자들의 심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의 높은 ROE 그리고 50% 주주 환원이라는 밸류업 의지를 막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사고 있군요. 네, 반면에 오랜 기간 막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배당이랑 실적 호조로 주가가 살짝 반등하니까 지금이 본전 탈출 기회다 이러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막 빠져나가고 있죠. 펄고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덩치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를 아주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철저하게 박스권 내에서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밸류업을 믿고 막 담고 개인은 지쳐서 도망가고 기관은 눈치를 보면서 단타만 친다. 시장이 아주 역동적이네요. 전문가님, 만약 기술적 지표로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 청취자님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적 지표인 ADX랑 ATR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주가의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표는 아주 낮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추세가 약하다는 뜻이죠. 네, 즉 위로든 아래로든 뻗어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라는 뜻이죠. 반면에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ATR 지표는 재판 진행 상황이나 무슨 금융당국의 제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엄청나게 크게 튀어오를 겁니다. 뉴스에 따라 출렁출렁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당분간은 방향성을 막 섣불리 예측하고 큰 돈을 딱 묻어두기보다는 사법 리스크 뉴스 플로우에 맞춰서 비중을 철저히 조절하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매수 관점에서는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과 M&A 모멘텀을 딱 보시고요. 리스크 관점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이 거대한 오버행 폭탄을 동시에 꼭 저울질하셔야 합니다. 네, 감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가운 숫자로만 파고든 냉철한 분석.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쩍 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께 제가 아주 도발적인 와들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처음 카카오뱅크가 세상의 혜성처럼 나왔을 때 이들을 단숨에 대한민국 1등 금융앱으로 막 띄어올린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날개는 단연 카카오라는 이름표와 그 국민 메신저 생태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그 카카오라는 뿌리가 주가의 묵을 막 조르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죠. 정말 만약에 최악의 법적 리스크가 딱 현실화가 돼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라는 꼬리표가 강제로 지워지고 아예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모기업의 엄청난 후광이나 생태계 지원 없이 오직 자기들이 깎아 만든 AI 데이터 신용평가 모델, 그리고 극한의 비용 효율성, 즉 그 자체의 테크 금융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부여하고 있는 이 1.69배라는 묵직한 프리미엄을 계속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의 아주 화려한 숫자들은 이들의 과거에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는지를 말해주지만 이름표를 딱 떼고 난 뒤에 생존 본능까지 다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팩트와 인사이트가 숫자가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이 거대한 미지수를 우리 청취자님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데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